박민호는 부산에 살고 있다. 그곳은 바닷바람이 좁은 골목길을 지나며 소금의 짠맛을 실어 나르는 도시다. 그는 평범한 문 수리공으로 매일 도구 상자를 들고 다니며 망가진 문을 고치고 깨진 유리를 교체하며 걸린 자물쇠를 수리한다. 일은 특별하지 않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충분했고 그는 그 단순함을 좋아했다. 그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다. 반대편에서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닷가 근처에 있는 요양병원의 정문 유리가 고장났으니 당장 와달라는 말이었다. 민호는 별로 묻지 않고 스스로 고개를 끄덕이며 도구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작은 아파트에서 나왔다. 그날 부산은 하늘이 맑았고 햇살이 잔잔하게 바다 위에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낡은 오토바이에 올라탔을 때 묘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다. 아마도 이번 목적지가 평소 가던 가게나 주택이 아니라 요양병원이라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는 바닷가를 따라 길을 달렸다.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리며 엔진의 덜덜거리는 소리와 섞였다. 바람이 짧은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며 그를 더 또렷하게 깨웠다. 요양병원이 멀리서 모습을 드러냈다. 오래된 소나무들 사이에 자리 잡은 낮은 건물로 하얗게 칠해진 벽은 세월에 따라 색이 바랬고 회색 기와지붕은 이끼로 덮여 있었다. 그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바다의 소금 냄새와 오래된 무언가의 냄새가 뒤섞인 공기를 맡았다. 잊혀진 것들의 냄새 같았다. 민호는 내려서 도구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뜰은 조용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사람이 오가는 모습은 없었다. 그는 정문으로 다가갔다. 커다란 유리문이 손님을 맞이해야 할 곳이었지만 지금은 엉망진창이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 있었고 날카로운 파편들이 땅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햇빛이 반사되며 깨진 조각들이 마치 잃어버린 크리스털처럼 반짝였다. 민호는 눈썹을 찌푸리며 손으로 남아있는 금속 프레임을 만졌다. 손끝에 닿는 차가움이 느껴졌다. 이건 평범한 고장이 아니었다. 이렇게 두꺼운 유리문이 저절로 깨질 리 없었다. 누군가가 일부러 부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 그는 몸을 숙여 작은 유리 조각 하나를 집어들고 손가락 사이에서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뭔가 이상한 흔적을 찾아보려 했다. 온도 때문에 생긴 균열도 없었고 무거운 물건이 우연히 부딪힌 흔적도 없었다. 오직 날카롭게 부서진 자국만 있을 뿐이었다. 누군가가 엄청난 힘으로 깨뜨린 것 같았다. 그는 다시 일어서서 유리가 남긴 빈 공간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복도는 캄캄했고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 멀리서 흐릿한 그림자들이 움직이는 모습만 어렴풋이 보였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바닷바람 때문이 아니라 이곳의 평화로운 겉모습 뒤에 숨은 무언가 때문이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다가오는 소리였다. 한 여자가 나타났다. 직원 복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를 높게 묶었다. 햇빛 아래에서도 창백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민호를 부른 이수진이었다. 그녀는 깨진 문틀 앞에 서서 팔을 꼈다. 눈길이 민호를 스치고 바닥의 유리 파편에 멈췄다. 민호가 먼저 입을 뗐다. 차분한 목소리로, 하지만 호기심을 숨기지 않고 이 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수진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미소가 잠깐 스쳤지만 따뜻함은 없었다. 그냥 사고일 뿐 별일 아니라고 대답했다. 목소리는 단조로웠다. 미리 준비된 답변을 읽는 듯했고 감정도 추가 설명도 없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으로는 믿지 않았지만
이렇게 작은 조각으로 깨진 두꺼운 유리는 사고로 보기 어려웠다. 그래도 그 순간 다투고 싶지 않았다. 그는 도구 가방을 내려놓고 줄자를 꺼냈다. 문틀 크기를 재기 시작했다. 수지는 그곳에 서서 말없이 지켜보았다. 차가운 눈빛이 민회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바닷바람이 계속 불어왔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지만 요양병원 주변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느낌이었다. 민호는 그걸 느꼈다. 명확히 설명할 순 없었지만 그는 일에 집중했다. 작은 수첩에 치수를 적었다. 숫자들이 깔끔한 글씨로 채워졌다. 머릿속에서 상상이 시작되었다. 누가 혹은 무엇이 이 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자문했다. 통제력을 잃은 환자였을까? 화가 난 직원이었을까? 아니면 그가 전혀 생각지 못한 무서운 무언가였을까? 수진이 갑자기 말을 걸어 그의 생각을 끊었다. 오늘 안에 고칠 수 있냐고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새 유리를 치수에 맞춰 주문해야 하니 이틀 뒤에나 다시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말하지 않고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다. 민호는 깨진 유리 더미와 점점 커지는 불안감 속에 홀로 남았다. 그는 그녀의 뒷모습이 어두운 복도에서 사라지는 걸 보았다. 스스로에게 이건 평범한 일일 뿐 걱정할 일 없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거짓말하고 있음을 알았다. 바닷바람이 다시 불었다. 조금 더 세게. 작은 유리 조각들이 땅 위에서 움직이며 건조한 딸깍 소리를 냈다. 민호는 도구 가방을 집어들고 오토바이로 돌아갔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요양병원을 쳐다보았다. 건물은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살아있는 생물처럼 무거운 공기를 내뱉고 있었다. 그가 들이마시고 싶지 않은 공기였다. 돌아오는 길에 깨진 무늬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너무 선명해서 지울 수 없었다. 부산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다. 하지만 그 짧은 방문 이후로 무언가가 그 안에서 변했다. 그는 깨진 문이 앞으로 보게 될 일들의 시작일 뿐임을 알지 못했다. 요양병원의 하얀 벽 뒤에 숨은 비밀들, 생명이 있어야 할 의미를 더 이상 가지지 못한 그곳의 비밀들이었다. 박민호는 요양병원에 깨진 유리문 앞에 서 있었다. 희미한 햇빛이 땅바닥에 흩어진 반짝이는 파편들을 비췄다. 그는 도구 가방을 열고 줄자와 연필을 꺼내 차가운 금속 프레임의 구석구석을 재기 시작했다. 부산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소금 냄새와 건물의 오래된 냄새를 섞어 가져왔고 그는 살짝 눈썹을 찌푸렸다. 이런 일은 낯설지 않았다. 그는 지금까지 수백 개의 문을 고쳐왔지만 이번은 느낌이 달랐다. 두꺼운 유리가 산산조각 난 모습은 우연한 사고로 보이지 않았고 이수진의 차가운 눈빛은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작은 수첩에 치수를 적었다. 깔끔한 글씨가 종이 위에 하나씩 나타났다. 잡생각을 떨치려 일에 집중하려 했다. 캄캄한 복도 안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오래된 건물의 틈새로 바람이 스며드는 소리만 있었다. 그는 프레임 아랫부분을 확인하려 몸을 숙였다. 새 유리의 두께를 가늠하던 순간 요양병원 깊은 곳에서 갑자기 비명이 터져 나왔다. 날카롭고 공황에 찬 비명은 고요한 공간을 찢었고 민호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다. 손이 살짝 떨리며 연필이 땅으로 떨어졌다. 연필은 깨진 유리 조각 사이를 굴러갔다. 그는 고개를 돌려 복도를 바라봤다. 눈을 가늘게 뜨고 어둠 속을 뚫어져라 봤지만 멀리서 희미한 빗줄기만 춤추듯 움직일 뿐이었다. 비명이 멈추자마자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물건이 바닥에 부딪히며
나는 커다란 파여름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숨이 가빠졌다. 그는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이수진의 모습이 복도에서 나타났다. 걸음은 급했지만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민호 앞에 멈춰 섰다. 눈이 그를 훑고 어지러이 놓인 도구더미에 머물렀다.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 감정 없는 평평한 목소리였다. 그가 대꾸할 틈도 없이 그녀는 몸을 돌려 다시 안으로 뛰어갔다. 어두운 복도 속으로 사라졌다. 민호는 멍하니 서 있었다. 줄자를 쥔 손이 굳어 있었다. 가슴 속에서 불안감이 차올랐다. 그는 수진이 간 방향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바닷바람 소리만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깨진 문틀 가까이 다가가 발끝으로 살짝 안을 들여다봤다. 밖에서 들어온 빛이 복도에 길고 흐릿한 선을 만들었다. 그 빛의 끝에서 그는 늙은 사람의 모습을 얼핏 봤다. 마른 몸이 제복을 입은 두 직원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그들은 빠르게 움직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단한 발소리만 타일 바닥에 울렸다. 그 노인은 저항하지 않았다. 하지만 축 늘어진 팔은 기력이 다한 듯 보였다. 민호는 눈썹을 찌푸렸다. 저 사람이 깨진 문이나 방금의 비명과 관련이 있는 걸까 생각했다. 그는 도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연필을 주워 다시 일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 비명, 그 파열음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말 없는 경고처럼 느껴졌다. 몇 분이 흘렀다. 수진이 돌아왔다.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처음에 태어남은 사라졌다. 그녀는 민호 앞에 섰다. 숨을 살짝 몰아쉬었다. 손을 깍지 끼며 무언가를 억누르는 듯했다. 그는 그녀를 쳐다봤다. 설명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는 땅만 내려다봤다. 그의 시선을 피했다. 잠깐의 침묵 후 그녀가 입을 뗐다. 목재 문을 고칠 수 있냐고 물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긴장이 묻어 있었다. 민호는 놀랐다. 눈썹을 찌푸리며 그녀를 봤다. 유리문을 고치러 왔는데 왜 목재 문이냐고 속으로 의아해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복잡하지 않다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커졌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따라오라는 손짓만 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를 어두운 복도 깊숙이 이끌었다. 민호는 도구 가방을 집어 어깨에 메고 따랐다. 발걸음마다 타일 바닥에서 메아리가 울렸다. 요양병원 안공기는 무거웠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스쳤다. 그는 살짝 재채기를 했다. 천장의 약한 전등 불빛은 수진의 얼굴을 흐릿하게 비췄다. 차가운 눈빛이 두드러졌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속하지 않은 곳으로 들어가는 기분을 느꼈다. 생명이 하얗고 빛바랜 벽에 짓눌린 듯한 곳이었다. 수진은 정문 유리에서 멀지 않은 목재문 앞에 멈췄다. 문은 경첩에 간신히 매달려 있었다. 언제라도 떨어질 것 같았다. 민호는 살펴봤다. 문도 부서져 있었다. 나무 표면을 따라 금이 갔고 경첩은 벽에서 튀어나와 있었다. 그는 손으로 문을 만졌다. 남은 나무 부스러기를 느꼈다. 이건 약한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누군가 상당한 힘으로 부셨다. 밖에 있던 유리가 파괴된 방식과 비슷했다. 그는 수진에게 몸을 돌렸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 멈칫했다. 그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긴장으로 가득했다.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했다. 민호는 묻지 않기로 했다.
조용히 도구를 꺼내 경첩을 점검했다. 임시로 고칠 방법을 계산했다. 더 알아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아마 이틀 뒤 유리를 교체하러 오면 답을 찾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수지는 그곳에 서서 그가 일하는 걸 말없이 봤다.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압력처럼 그의 어깨를 눌렀다. 바닷바람이 깨진 유리문 틈으로 불어왔다. 멀리 파도 소리를 실어왔다. 하지만 이 복도 안은 숨 막힐 정도로 고요했다. 민호는 측정을 끝냈다. 도구를 가방에 넣고 떠날 준비를 했다. 수진을 마지막으로 쳐다봤다. 그녀는 몸을 돌려 복도 깊이 들어갔다.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 사라졌다. 그는 밖으로 나왔다. 바깥 햇빛이 어둠 속에 있다 나온 눈을 따갑게 했다. 비명, 파열음, 끌려가는 노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짧은 필름처럼 떠올랐다. 시작도 끝도 없었다. 그는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엔진의 덜덜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돌아가는 길에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평범한 일과일 뿐이고 들은 것, 본 것이 우연일 수 있다고. 하지만 마음 깊이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 요양병원엔 무언가가 있었다. 곧 알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는 그걸 마주할 준비가 안 됐지만 박민호는 요양병원의 어두운 복도에 있는 목재문 앞에 서 있었다. 손이 금이 간 거친 표면에 닿았다. 부산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멀리 깨진 유리문 틈으로 들어와 규칙적인 파도 소리를 가져왔지만 이 공간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듯 했다. 그는 방금 정문 유리문의 치수를 재는 일을 끝냈고 이제 이수진이 맡긴 새로운 임무를 마주했다. 눈앞의 목재문은 온전하지 않았다. 경첩이 벽에서 떨어져 나왔고 손으로 만질 때 나무 부스러기가 묻어났다. 그는 눈썹을 찌푸렸다. 이 문을 부순 힘을 느꼈다. 밖에 있는 유리와 다를 바 없었다. 이수진은 몇 걸음 떨어져 서 있었다. 차가운 눈빛으로 그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지켜봤다. 문을 확인해 달라고 한 뒤 더 말하지 않았다. 그는 도구 가방에서 손전등을 꺼냈다. 빛을 금에 비췄다. 시간이나 자연적인 마모로 생긴 게 아님을 알았다. 누군가 강한 힘으로, 아마 무거운 물건으로 쳤을 거라 생각했다. 그는 느슨한 경첩을 만졌다. 손끝에 닿는 금속이 차가웠다. 일부는 세게 잡아당겨져 구부러져 있었다. 그는 이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주변의 무거운 공기가 더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게 했다. 수진이 갑자기 말했다. 그의 생각을 끊는 평평한 목소리였다. 김영자라는 이곳 할머니가 문을 자주 부셨다고 했다. 그녀는 영자를 이상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 불렀다. 마치 그게 할머니의 평범한 특징인 양 말했다. 민호는 놀랐다. 수진을 돌아봤다. 유리와 나무를 부술 힘을 가진 할머니를 상상하려 했다. 믿기 어려웠지만 수진의 눈빛은 장난 같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박하지 않고 문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임시로 경첩을 굳힐 방법을 계산했다. 도구 가방에서 드라이버와 나사 몇 개를 꺼냈다. 금속을 벽에 단단히 조이기 시작했다. 동작은 느렸지만 확실했다. 금속이 서로 부딪히며 건조한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렸다.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섞였다. 수진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떠나지 않고 조용한 그림자처럼 그를 지켜봤다. 그는 그녀의 존재에서 오는 압력을 느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는 경첩 고정을 끝냈다. 문을 가볍게 밀어 확인했다. 흔들렸지만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수진에게 이렇게 임시로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틀 뒤 정문 유리를 교체하러 올 때 더 고칠 도구를 가져오겠다고 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 보라고 손짓했다. 민호는 문턱을 넘었다. 손전등 빛이 작은 방을 훑었다. 하얀 벽은 얼룩덜룩했고 낡은 철제 침대가 구석에 붙어 있었다. 침대 시트는 구겨져 오랫동안 갈지 않은 듯했다. 방 안 공기는 숨 막혔다. 소독약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코가 살짝 찡했다. 그는 방을 둘러봤다. 수진이 말한 김영자의 모습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생명의 흔적이 없었다. 침대 옆 탁재 부서진 빛과 빛발엔 작은 사진 몇 개만 놓여 있었다. 그는 침대 가까이 갔다. 손전등 빛이 바닥을 비췄다. 긴 긁힌 자국 몇 개가 눈에 띄었다. 누가 무거운 물건을 끌었을 법한 흔적이었다. 그는 몸을 숙였다. 긁힌 자국을 만졌다. 타일 바닥의 차가움이 손으로 전해졌다. 그는 김영자가 정말 여기 있었는지 아니면 전에 들은 비명과 파열음 이후 어딘가로 옮겨졌는지 궁금했다. 수진은 문 앞에 서 있었다.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눈빛이 그의 등에 꽂혔다. 감시당하는 느낌이었다. 그는 일어섰다. 그녀를 돌아봤다. 할머니에 대해 묻고 싶었다. 하지만 망설였다. 방 안 분위기가 모든 질문을 삼켜버릴 것 같았다. 그는 손전등을 가방에 넣었다. 나중에 돌아와 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방을 나왔다. 수진이 뒤따랐다. 아무 말 없이 벽의 일부처럼 조용히 따라왔다. 복도로 나오자 방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아서 바다바람 소리에 거의 묻혔다. 민호는 멈췄다. 어둠 속을 돌아봤다. 하지만 천장의 흐릿한 불빛 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게 김영자의 목소리인지 긴장 때문에 생긴 착각인지 궁금했다. 수진은 듣지 못한 듯했다. 계속 걸었다. 그를 정문 유리로 다시 데려갔다. 그는 심박수가 빨라지는 걸 느꼈다. 숨이 약간 거칠어졌다. 하지만 침착한 척했다. 도구 가방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장비를 점검했다. 떠날 준비를 했다. 수진은 문턱에 서 있었다. 그가 떠나는 걸 말없이 봤다. 작별 인사 없이 얼굴은 처음의 차가움으로 돌아갔다. 민호는 밖으로 나왔다. 바깥 햇빛이 어둠 속에 있다 나온 눈을 찔렀다. 그는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뜰의 정적을 깼다. 돌아오는 길에 금이 간 목재문, 희미한 신음, 수진의 김영자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그는 너무 생각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평범한 일일 뿐이라고. 하지만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다. 바닷바람이 계속 불었다. 부산에 숨결을 실었다. 하지만 그 요양병원은 다른 세상 같았다. 이상한 소리와 부서진 문이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그는 이틀 뒤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았다. 그때 진실을 마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일지도 몰랐다. 박민호가 부산 바닷가 근처 요양병원에 처음 발을 디딘 지 이틀이 지났다. 이제 그는 새 유리판과 더 충실한 도구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바닷바람이 여전히 불어왔다. 소금의 짠맛을 싫었지만 전날부터 그를 따라다니는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는 병원 정문 앞에서 오토바이를 세웠다. 깨진 유리문 프레임을 봤다. 이제는 차가운 빈 공간일 뿐이었다. 파편들은 치워졌지만 예전 혼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는 오토바이에서 새 유리를 내렸다. 조심스럽게 땅에 놓았다.
그리고 도구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는 여전히 어두웠다. 밖에서 들어오는 빛은 몇 미터만 가다 어둠에 삼켜졌다. 그는 무거운 공기를 느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스쳤다. 그의 발소리가 타일 바닥에 울렸다. 규칙적이었지만 외로웠다. 이 건물엔 다른 사람이 없는 듯했다. 그는 지난번의 목재문을 떠올렸다. 임시로 고친 느슨한 경첩과 이수진이 말한 김영자라는 사람, 이상한 힘을 가진 할머니. 오늘 그를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상상 속 그림자로만 남을까 궁금했다. 수진은 바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김영자의 방으로 가야 했다. 거기서 경첩 수리를 마무리해야 했다. 그는 목재 문을 밀었다. 문이 마른 소리를 내며 열렸다. 손에 든 손전등 빛이 작은 공간을 훑었다. 김영자가 있었다. 낡은 철제 침대에 앉아 있었다. 마른 손이 낡은 천 가방에 천천히 물건을 넣고 있었다. 얇은 옷을 입고 있었다. 백발은 흐트러졌고 흐릿한 눈은 앞을 봤지만 그를 보지 않는 듯했다. 그는 놀랐다. 문턱에 멈췄다. 호기심과 긴장이 섞인 눈으로 할머니를 봤다. 문을 부술 힘을 가진 사람 같지 않았다. 작은 몸은 뼈만 남은 듯했다. 떠날 준비를 하는 걸까? 아니면 이곳에 갇힌 노인의 무의미한 습관일까 생각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도구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드라이버와 나사 몇 개를 꺼냈다. 경첩을 제대로 고치기 시작했다. 금속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숨막히는 정적을 깼다. 김영자가 갑자기 그를 봤다. 눈에 약간의 광이 생겼다. 그의 존재를 알아챈 듯했다. 고치지 말라고 했다. 다시 부술 거라고 했다. 목소리는 평평했지만 이상한 느낌이 담겨 있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그는 손을 멈췄다. 그녀를 봤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 말은 위협이 아니라 받아들인 사실 같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나사를 조였다.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그는 무서웠다. 할머니 때문이 아니라 그 목소리에 깃든 절망 때문이었다. 그는 경첩 고정을 끝냈다. 문을 밀어 확인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일어섰다. 손을 바지에 닦았다. 정문 유리를 교체하러 가려 했다. 그때 눈이 침대 밑을 스쳤다. 작은 종이 조각이 있었다. 반으로 접혀 있었다. 희미한 천장 불빛 아래 흐릿한 글씨가 보였다. 그는 몸을 숙였다. 집어들었다. 영자가 보지 않는 걸 확인하고 몰래 펼쳤다. 떨리는 글씨가 나타났다. 은비에게 나를 구해줘. 그들이 나를 묶었다고 적혀 있었다. 그는 깜짝 놀랐다. 손이 살짝 떨렸다. 침대에 움직이지 않는 할머니를 다시 봤다. 은비가 누구인지, 이 글이 사실인지 궁금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빠르고 단호했다. 그는 급히 종이를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이수진이 들어왔다. 얼굴은 차가웠다. 눈이 그를 훑고 김영자에게 멈췄다. 그녀는 침대 앞으로 갔다. 그가 미쳐 주울 틈 없던 바닥의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몸을 숙였다. 집어들었다. 훑어봤다. 그리고 그의 앞에서 작은 조각으로 찢었다. 동작은 빠르고 망설임 없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었던 듯했다. 그는 멈춰 있었다. 숨이 가빠졌다.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질 때 무력감이 차올랐다. 수진이 그를 봤다.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끼어들지 말라는 뜻임을 알았다. 김영자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반응이 없었다. 물건을 넣던 손이 멈췄다. 늘어졌다.
힘이 다한 듯했다. 그는 숨이 막혔다. 방 안 공기가 굳은 듯 무거웠다.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도구 가방을 들었다. 방을 나왔다. 뒤를 보지 않았다. 수진이 뒤따랐다. 조용히.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경고 같았다. 그는 정문 유리로 돌아갔다. 새 유리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동작은 느렸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종이 조각, 구원의 글귀, 수진의 찢는 손길을 잊을 수 없었다. 김영자가 정말 묶였는지, 늙은 마음의 착각인지 궁금했다. 그는 유리를 프레임에 맞췄다. 드라이버로 모서리를 조였다. 금속 소리가 규칙적으로 났다. 하지만 머릿속 생각을 덮지 못했다. 전날의 비명과 파열음, 끌려가는 노인의 모습, 이제 이 종이까지 떠올랐다.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유리 설치를 끝냈다.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새 유리는 단단히 서 있었다. 희미한 햇빛 아래 그의 긴장된 얼굴이 비쳤다. 그는 도구를 챙겼다.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무거운 느낌이 떠나지 않았다. 수진이 문턱에 나타났다. 그가 떠나는 걸 봤다. 아무 말 없이 익숙한 무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는 밖으로 나왔다. 바닷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을 살짝 날렸다. 하지만 가슴의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엔진의 덜덜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렸다. 돌아가는 길에 김영자가 침대에 앉아있던 모습, 찢긴 종이, 수진의 차가운 눈빛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더 깊이 관여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냥 일일 뿐이라고. 하지만 자신을 속이고 있음을 알았다. 그 요양병원은 노인을 돌보는 곳이 아니었다. 그가 우연히 닿은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었다. 그는 외면할 수 없었다. 그게 그를 두렵게 했다. 박민호는 요양병원의 작은 방에 서 있었다. 손에 든 드라이버로 목재무늬 경첩을 단단히 조였다. 방금 수리를 끝냈다. 부산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정문에 새로 설치한 유리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짠 내음을 실었지만 안의 공간은 보이지 않는 막에 갇힌 듯 숨 막혔다. 김영자는 낡은 철제 침대에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마른 손이 늘어져 있었다. 이수진이 그의 앞에서 구원의 종이를 찢은 뒤였다. 그는 아직도 종이 위 떨리는 글씨에 차가움을 느꼈다. 은비라는 사람에게 보낸 구원의 외침이었다. 그는 누구인지 몰랐다. 그는 도구 가방을 들었다. 방을 나왔다. 할머니를 다시 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흐릿한 눈이 마음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수진이 뒤따랐다. 발걸음은 가볍고 규칙적이었다. 그림자처럼 그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복도로 나왔다. 천장의 희미한 불빛이 얼룩진 타일 바닥을 비췄다. 이곳에 무거운 공기가 두드러졌다. 그는 정문으로 가 새 유리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려 했다. 그때 큰 사무실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격한 말다툼이 죽은 듯한 정적을 깼다. 그는 걸음을 멈췄다.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분노로 가득했지만 애타게 외쳤다. 할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그는 가까이 갔다. 사무실로 통하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다. 젊은 여자가 접수대 앞에 서 있었다. 눈은 붉었고 주먹을 쥐고 있었다. 얇은 외투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높게 묶여 있었다. 얼굴엔 걱정과 화가 뒤섞여 있었다. 이수진이 복도에서 나왔다. 차가운 얼굴로 여자에게 다가갔다. 보호자만 방문할 수 있다고 했다. 목소리는 평평했다. 오래된 규정을 읽는 듯했다. 여자는 반박했다.
할머니가 위험에 처해 전화로 도움을 청했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규칙만 반복했다. 기계 같았다. 여자는 접수대를 쳤다. 눈물이 흘렀다. 가족인데 왜 못 만나냐고 했다. 수지는 다른 직원에게 눈짓했다. 여자를 밖으로 밀어냈다. 민호는 그곳에 서 있었다. 도구 가방을 꽉 쥐었다. 여자가 끌려가는 걸 보며 무력감이 차올랐다. 여자의 울음소리가 사무실에 울리다 문이 닫히며 작아졌다. 그는 김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할머니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듯했다. 할머니가 갑자기 그를 봤다. 눈의 빛이 살짝 생겼다. 여긴 사는 곳이 아니라 죽는 곳이라고 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그는 멈췄다. 대답하지 않았다. 경첩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 칼처럼 박혔다. 그는 일을 끝냈다. 일어섰다. 떠나려 했다. 그때 눈이 할머니 발에 갔다. 바지가 살짝 올라가 있었다. 양쪽 발목에 짙은 보라색 멍이 보였다. 붉은 선이 있었다. 오랫동안 밧줄에 묶인 듯했다. 그는 깜짝 놀랐다. 숨이 멎었다. 착각이 아닌지 더 자세히 봤다. 멍은 새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된 것도 아니었다. 종이에 쓴 말에 조용한 증거 같았다. 그는 수진을 봤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방에서 나가 있었다. 그는 두려움과 분노가 섞인 기분을 느꼈다. 그는 도구 가방을 들었다. 복도로 나왔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방금 본 것들이 떠올랐다. 젊은 여자의 울음, 김영자의 말, 발목에 멍이었다. 그는 정문 유리로 갔다.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손이 살짝 떨렸다. 나사를 조였다. 희미한 햇빛이 유리를 통해 바닥에 그의 그림자를 흐리게 했다. 은비가 그 여자일까 생각했다. 종이에 나온 이름이었다. 맞다면 왜 들어오지 못했는지 궁금했다. 그는 수진이 종이를 찢던 장면을 떠올렸다. 차가운 눈빛이었다. 이제 할머니 발에 멍까지 봤다. 모든 게 그가 주운 퍼즐 조각 같았다. 그는 도구를 챙겼다.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발걸음마다 무거웠다. 김영자와 젊은 여자의 고통을 짊어진 듯했다. 수진이 복도 끝에 나타났다. 멀리서 그를 봤다. 가까이 오지 않았다. 얼굴은 늘 무표정이었다. 그는 밖으로 나왔다. 바닷바람이 불어 살짝 몸을 떨게 했다. 오래된 소나무 뒤로 해가 지며 햇빛이 약해졌다. 그는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덜덜 울렸다. 고요를 깼다. 돌아가는 길에 본 것들이 멈추지 않았다. 찢긴 종이, 밖으로 쫓겨난 여자, 할머니 발에 멍이었다. 관여하지 말자고 스스로 말했다. 내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무시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 요양병원은 할머니 말대로 사는 곳이 아니었다. 잊힌 노인들을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다. 그는 두려웠다. 모두 그가 보고 싶지 않은 어두운 그림의 조각 같았다. 그는 도구를 챙겼다. 떠날 준비를 했다. 얼굴은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어깨로 유리의 몸을 던졌다. 유리가 흔들렸다. 하지만 깨지지 않았다. 그는 소리쳤다. 멈추라고 했다. 목소리가 공황에 떨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듣지 않았다. 계속 쳤다. 계속 몸을 날렸다. 모든 걸 부셔 밖으로 나가려는 듯했다. 그는 그곳에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가까이 가지 못했다. 붉은 눈과 땀에 젖은 할머니 얼굴을 보기만 했다. 복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났다. 빠르고 단호했다. 제복 입은 새 직원이 나타났다.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손을 꽉 잡았다. 세게 쥐어 손가락이 하얗게 됐다. 거칠게 안으로 끌었다.
김영자는 몸부림쳤다. 단절된 외침을 질렀다. 하지만 힘이 부족했다. 발이 바닥에 끌렸다. 희미한 자국을 남겼다. 그는 멈춰 있었다. 숨이 멎었다. 할머니가 끌려가는 걸 보며 무력감이 차올랐다. 비명이 작아졌다. 복도 문 뒤로 사라졌다. 이수진이 뒤에서 나타났다. 그 옆에 섰다. 한숨을 쉬며 또 이러네. 지겹다고 했다. 목소리는 평평했다. 이런 일이 일상인 듯했다. 그는 그녀를 봤다. 분노를 참지 못했다. 왜 풀어주지 않냐고 물었다. 하지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만 저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말 없는 질문을 그에게 남겼다. 그는 바닥을 봤다. 할머니 손에서 남은 작은 핏자국이 있었다. 하얀 타일에 붉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도구 가방을 들었다. 밖으로 나왔다. 바닷바람이 불어 살짝 몸을 떨게 했다. 오래된 소나무 뒤로 해가 지며 햇빛이 약해졌다. 그는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엔진의 덜덜거리는 소리가 고요를 깼다. 돌아가는 길에 방금 본 장면이 멈추지 않았다. 할머니가 유리에 몸을 던졌다. 손이 세게 쳤다. 바닥에 핏자국이 남았다. 왜 그렇게 절박했는지, 왜 아무도 돕지 않았는지, 왜 자신은 보기만 했는지 궁금했다. 찢긴 구원의 종이, 최은비가 쫓겨난 장면, 발의 멍, 이제 실패한 탈출까지 떠올랐다. 모두 그가 우연히 들어선 악몽 같았다. 그는 두려웠다. 자신이 아니라 방금 본 잔혹함 때문이었다. 요양병원의 하얀 벽이 감춘 잔혹함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지만 무시할 수 없음을 알았다. 왜 그렇게 대우받는지,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아들이 정말 오는지 알고 싶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바다의 차가운 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다. 진실이 그가 본 것보다 더 끔찍할 거라는 예감 때문이었다. 그는 바닷가 길을 달렸다. 가로등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슴의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다. 끊을 수 없는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붙었다. 박민호는 오토바이에 앉아 있었다. 손으로 핸들을 꽉 쥐었다. 엔진의 덜덜거리는 소리가 울리며 부산 바닷가 근처 요양병원을 떠났다.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바다의 짠맛 숨결을 실었지만 방금 본 일로 무거워진 가슴을 풀어주지 못했다. 김영자가 그가 설치한 유리에 몸을 던졌다. 마른 손이 세게 쳤다. 손에서 남은 작은 핏자국이 하얀 타일 바닥에 있었다. 모두 머릿속에 선명했다. 지울 수 없는 악몽 같았다. 그는 바닷가 길을 달렸다. 해가 오래된 소나무 뒤로 지며 가로등 불빛이 켜졌다.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가슴속 혼란은 가려지지 않았다. 그는 문수리를 끝냈다. 지금쯤 집에가 작은 아파트에서 차가운 맥주를 마셔야 했다. 하지만 할머니, 절박한 비명, 이수진의 차가운 태도가 떠나지 않았다. 그는 길모퉁이에 오토바이를 세웠다. 시동을 껐다. 고요한 공간에 앉았다. 멀리서 파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다. 그는 도구 가방을 꺼냈다. 습관처럼 장비를 점검했다. 하지만 마음은 거기에 없었다. 요양병원의 어두운 복도로 돌아가 있었다. 그는 유리문에서 떠날 때 두 직원의 속삭임을 들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할머니 아들에게 전화했다고 했다. 신경 안정제를 쓰라고 했다. 올 생각이 없다고 했다. 다른 한 명이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를 이런 식으로 짐 취급하냐고 했다. 그러고 둘 다 조용해졌다. 아무 말도 안 한 듯 떠났다. 그는 그곳에 앉아 있었다. 가방 속 드라이버를 꽉 쥐었다.
김영자가 아들이 데리러 온다고 한 약속을 떠올리며 분노가 차올랐다. 할머니가 진실을 아는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붙들고 기다리는지 궁금했다. 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는지 생각했다. 그는 할머니 발에 멍자국을 떠올렸다. 찢긴 구원의 종이 최은비가 쫓겨난 장면까지였다. 모두 그가 우연히 주운 끔찍한 이야기의 조각 같았다. 그는 일어섰다. 오토바이에서 내렸다. 근처 바닷가로 걸어갔다. 희미한 불빛 아래 파도가 해안에 부딪혔다. 멀지 않은 곳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어깨가 울음으로 떨렸다. 높게 묶인 머리는 요양병원에서 쫓겨난 사람과 똑같았다. 그는 가까이 갔다. 은비임을 알았다. 눈은 붉었다.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바다를 보며 서 있었다. 더 갈 곳을 모르는 듯했다. 그는 멈췄다. 말을 걸지 못했다. 멀리서 조용히 봤다. 은비가 조용히 우는 걸 보며 무력감이 차올랐다. 김영자의 종이에 나온 은비인지, 맞다면 할머니를 만나지 못해 어떤 고통을 겪는지 궁금했다. 그는 오토바이로 돌아갔다. 앉았다. 핸들을 꽉 쥐었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다. 머릿속이 말 없는 질문으로 뒤죽박죽이었다. 그는 직원의 속삭임을 떠올렸다. 아들이 데리러 오는 대신 약을 택했다고 했다. 그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스스로 관여하지 말라고 다짐했다. 내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바닥의 핏자국, 할머니의 비명, 은비의 눈물이 그를 붙잡았다. 편히 있지 못하게 했다. 그는 두려움을 느꼈다. 자신이 아니라 방금 알아챈 잔혹함 때문이었다. 요양병원의 평범한 겉모습 뒤에 숨은 잔혹함이었다. 아들이 왜 그랬는지, 은비가 왜 들어가지 못했는지, 김영자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알고 싶었다. 그는 집으로 오토바이를 몰았다. 가로등 불빛이 백미러를 통해 얼굴을 비췄다. 긴장된 눈이 두드러졌다. 그는 아파트 앞에 오토바이를 세웠다. 안으로 들어갔다.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 의자에 앉았다. 맥주를 손에 들었지만 마시지 않았다.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뭔가를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무력한 방관자일 뿐인지 자문했다. 할머니가 유리에 몸을 던진 장면을 떠올렸다. 손이 세게 쳤다. 바닥에 작은 핏자국이 남았다. 모두 그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경고 같았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바다의 차가운 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죄책감이 점점 커졌다. 행동하지 않으면 더 나쁜 일이 생길 거라는 예감 때문이었다. 그는 일어섰다. 발코니로 나갔다. 밤의 불빛에 잠긴 부산을 봤다. 하지만 가슴의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가 너무 많이 봐서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부산의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은 거리 곳곳으로 스며들고 오래된 건물 틈으로 스며들어 바다의 짠내를 실어 나른다. 박민호는 몸을 떨며 오토바이에서 내려 재킷 칼날을 올렸다. 그는 다한 요양원을 방문하여 깨진 창문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얼룩진 벽과 퇴색된 간판이 있는 오래된 건물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민호는 들어서자마자 무거운 분위기를 느꼈다. 바닥에서는 살균제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듯한 냄새가 났다. 접수 창구에서는 밝은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얼굴은 무관심할 뿐이었다. 그는 서쪽 복도의 유리문을 고치러 갔지만 몇 걸음 걸어간 후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 뒤를 이어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를 보내줘.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있고 싶지 않아. 이곳은 사는 곳이 아니라 죽는 곳입니다.
쉰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유리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달려가서 흐트러진 회색 머리카락을 가진 깡마른 늙은 여자가 떨리는 깡마른 손으로 창문을 두드리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마치 묶인 것처럼 멍이 가득했다. 민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반사적으로 앞으로 나섰고 곧바로 흰 유니폼을 입은 직원 2명이 달려와 노인을 붙잡았다. 김영자 씨, 더 이상 폐를 끼치지 마세요. 그중 한 명이 소리치며 그녀를 꼭 껴안았다. 또 다른 사람은 재빨리 주사기를 꺼냈다. 주사를 놓지 마세요. 나는 더 이상 그 약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나를 죽이고 있어요. 그 늙은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하지만 나머지 직원 2명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의자에 앉히고 떨리는 손을 조절했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솟았다. 그는 이 광경을 무시할 수 없었다. 잠깐, 뭐 하는 거야? 그는 화난 목소리로 다가왔다. 그때까지 간호사였던 이수진이 팔짱을 끼고 뒤에서 나타나 민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도어맨, 이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그녀는 통제가 필요한 정신 환자입니다. 문제를 원하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민호는 영자의 간절한 눈빛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잠시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입은 금세 가려졌고 떨리는 그녀의 몸은 주사의 효과에서 점점 사라졌다. 민호는 그렇게 무서운 광경을 본 적이 없었다. 애원하는 눈빛을 한 늙은 여자의 모습이 언제나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창문을 고치는 데 집중하려고 도구를 움켜쥐었지만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그의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그는 돌아서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어린 소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긴 크림색 코트를 입고 손에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밝았지만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최은비입니다. 영자를 만나러 갔는데 만나지 못하게 하더라. 그녀를 보시나요? 괜찮으세요? 민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전혀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방금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주사를 맞는 걸 봤어요. 은비는 입술을 깨물고 가방끈을 더욱 꽉 잡았다. 이 장소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갈 때마다 그들은 저를 막습니다. 그녀는 어제 비밀 요원에게 내게 편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내가 그를 찾으러 돌아갔을 때 그는 아무 이유 없이 그만두었습니다. 민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복도를 둘러보던 중 갑자기 빈 방의 문 밑에 구겨진 봉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걸어가서 책을 집어들었지만 그가 책을 펼치기 전에 누군가가 뒤에서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이 일에 간섭하면 안 돼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민호는 은비에게 물어보기로 했고 은비는 할머니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학대를 당한다고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말했다. 은비는 무력하고 그녀의 아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녀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민호는 편지와 멍, 그리고 그녀가 끌려가는 장면을 기억하며 침묵을 지킨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그는 수진을 처리하기 위해 병원으로 돌아가지만 영자가 문틈으로 침대에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눈을 뜬 채 누워 있었지만 생명이 없었고 손목은 침대 프레임에 묶여 있었고 그녀의 입은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방은 어두웠고 복도에서만 빛이 들어왔고 그녀의 마른 몸은 벽에 기대어 서야만 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고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는 더 이상 눈을 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부산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짠내와 함께 끊임없이 해안가를 때리는 파도 소리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민호는 해변 위에 서서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찔러 넣은 채 지평선을 응시하고 있었다. 어젯밤 그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대한 요양원에서 본 장면들이 마치 꺼지지 않는 필름처럼 그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침대에 묶인 채 공포에 질린 눈빛을 한 영자 할머니, 애타게 할머니를 만나려 했지만 내쫓긴 은비, 직원들끼리 속삭이며 아들 요청에 따라 수면제를 투여하던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듯한 무서운 침묵까지. 그는 이 모든 걸 외면할 수 없었다. 오랜 친구들과 자주 가던 단골 카페를 찾았고 그곳에서 자신이 목격한 일들을 털어놓았다. 몇몇 친구들은 놀란 듯했지만 대부분은 무덤덤했다. 한국의 요양원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며 별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이는 사람도 있었다. 한 사람, 프리랜서 기자 강지호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요양원 내 노인 학대에 대한 소문을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가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버려진 상태라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이었다. 민호는 묵묵히 앉아 고민에 빠졌다. 그는 단순히 말하는 것만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다. 그저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영자 할머니는 여전히 그곳에서 고통받으며 지내야 했다. 그는 지회에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노인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를 연결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직접 접근해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경찰이 개입하려면 확실한 증거나 증언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민호는 다시 대한 요양원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그는 수리 문제를 핑계 삼아 건물 내부를 살펴보았다. 그러던 중 접수대에서 직원들과 중년 여성이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온 후부터 급격히 쇠약해졌으며 혼잣말을 하거나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울며 항의했다. 수지는 냉정하게 노인이 연로하면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불만이면 집으로 데려가 직접 돌보라는 말을 남겼다. 하지만 여자는 그럴 형편이 못 된다며 체념한 듯 고개를 숙였다. 이 장면을 지켜본 민호는 영자 할머니가 유일한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좀 더 안쪽으로 이동하다가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들었다.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이자 떨리는 목소리로 누군가가 애원하는 듯했다. 주위를 살핀 후 그는 조용히 문을 밀었다. 방 안에는 한 노인이 침대에 웅크린 채 누워 있었고 그의 손목은 천으로 묶여 있었다. 옆에서는 간호사가 주사기로 약을 주입하고 있었다. 민호가 갑자기 문을 열자 그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태연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녀는 환자가 흥분하지 않도록 수면제를 투여하는 것뿐이라며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 하지만 민호의 등골에는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그는 즉시 요양원을 빠져나와 지회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호는 경찰이나 단체를 움직이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사진, 녹음, 피해자의 증언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갇혀있는 노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방법이 있을까? 문이 닫혀있고 모든 외부 접촉이 차단된 곳에서 민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은비를 찾아갔다. 은비에게 모든 계획을 설명하자 그녀는 처음에는 겁을 먹었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하던 목걸이에 작은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말했다. 만약 할머니가 그곳에 편지를 숨길 수 있다면 그것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다음날 민호는 다시 수리를 핑계로 요양원에 들어가고 은비는 한 직원의 도움을 받아 할머니에게 접근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계획은 실패했다. 은비가 영자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을 한 직원이 발견한 것이다. 은비는 즉시 끌려나갔고 영자 할머니는 별도의 격리실로 보내졌다. 멀리서 이를 지켜본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무력감에 치를 떨며 요양원을 빠져나온 그는 다시 바닷가로 향했다. 거친 파도가 바위를 때리는 소리가 그의 심장 박동처럼 거칠고 불규칙하게 들렸다. 정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걸까? 아무도 이들의 고통을 보지 못하는 걸까? 그가 포기하면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망설임 없이 번호를 눌렀다. 경찰, 인권단체, 지회에 메시지를 보내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가 바라는 결과가 나올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는 침묵을 선택하지 않았다. 적어도 그는 행동했다. 바닷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어왔고 마치 그가 옳은 길을 가고 있음을 속삭이는 듯했다. 그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자신은 무력하게 늙어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영자 할머니 같은 이들도 그렇게 살지 않도록 싸울 것이다.